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회 정책 콘서트를 맞이해서 대단히 마음이 설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그 막강한 그 대통령의 그 권한에 대한 욕심을 갖거나 욕망을 가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정책 콘서트를 매일같이 열어서 우리 모든 정치권에서 정책 토론을 해나가는 그런 선거 문화, 그런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이런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모범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당선에는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늘이 결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늘에서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의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하늘이 주신 선거, 위대한 기적. 이렇게 정했답니다. 여러분 그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아시겠지만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자신이 실현 가능한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내놓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정책 가지고 경쟁을 하고 또 만일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기도 어렵고요. 그저 입됐다 하면 이제 욕설거리가 난무하고 상대방 후벼파기 깎아내리기 이런 선거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1회 정책 콘서트를 통해서 앞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니페스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 드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욕설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감정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우리 내부에서는 아주 화려한,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이제 출정식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돈 드는 선거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단독으로 보도자료 한 건, 그리고 동영상 촬영한 거 한 건, 그거를 이제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출마 선언을 가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하자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역 감정을 선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주 강씨인데 태어나기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원적지가 또 목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이런 출정식 같은 것을 호남에서 하면서 호남 인사들에게 몰표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의 이 매니페스토 정책 정치 선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 분들 저에게 몰표 주지 마세요. 몰표 주지 마세요. 꼭 주시고 싶다면 한 50%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다른 분들에게 주세요. 저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같은 동네에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서 몰표를 주고 말뚝만 박으면 찍는 선거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것이 우리 정치사회를 얼마나 썩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타파하겠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은 영남 출신이라고 해서 어느 분이시죠? 여자분이고 남자분께서는 호남 출신이고요. 전남 영광 김서현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선거하실 때 내가 누구를 찍었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옆에 분들 이렇게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묻지마 투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향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주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지금까지는 그 지역적인 것에 안배가 심해서 그래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절대
그런 분들한테는 투표를 안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금방 말씀을 해주신 그 지역감정에 대해서 그런 깊은 의혹을 없어주시는 그런 정책과 모든 부분을 앞장서서 해주시면 우리가 그 분단된 우리 그 현실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갖고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니페스토 이 정치적 선거운동을 7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각 지방을 돌았습니다. 호남도 가고 영남도 가고 충남도 가고 전국을 이렇게 뺑뺑 한 두어 번씩 이렇게 도온 기억이 있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발 자기 동네 정당만 찍지 마세요. 다른 동네 정당에서도 보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보고 찍으셔야지. 아니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막 찍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선생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아직은 저쪽 당은 못 찍어주겠습니다. 무소속까지는 찍어주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참 색깔도 없고 좋은 그런 그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언행일치가 안 되고 그 실천에 옮기지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절대 우리 정치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대리 후보님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요. 꼭 그런 지역 감정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고 지금까지 그 봉사로 보면은 선두자이신데 두루두루 저 멀리 그 오지의 산골에 있는 그 작은 소리도 책을 가까이서 귀담아 주시고 네. 또 지역에 있는 근로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영남 출신이신 분께 여쭤보겠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저 그냥 뭐 같은 데 출신이랑 같이 찍어줬거든요.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출마하시는 분들의 인품이나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것을 보고 찍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우선 가까운데. 지역 가까운데 분들 일단 찍고 보자. 아니면 그렇게 찍어줘야 또 우리 고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우리 고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제가요, 그렇게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트라우마다. 상처다. 이런 겁니다. 제가 호남에 가서 말이죠. 호남 여러분.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그거 왜 그냥 말뚝만 박으면 다 찍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경상도 정권이 한 3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호남은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충청도로 가서 충청도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요, 저기요, 전라도 분들은 뭐 푸대접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푸대접이 아니고 무대접입니다.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웃으시는데, 정말 이 충청도 분들은 우리 핫바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강원도 분은 뭐냐? 우리는 말짱꽝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경상도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또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또 과거에 우리가 30년간 집권했는데 10년 동안 이 권력을 뺏겼다고 말이죠. 또 그것도 상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팔도 강산이 전부 다 이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 지역의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역적 트라우마, 지역적 상처에 쌓여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개탄스러운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여러분들이 당선될 때 하는 걸 보세요. 그러한 우리 지역 국민들의 이 가슴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힐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부채질해가지고
몰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수작들을 부렸습니까? 이게 바로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지역감정 선거, 지역감정 선동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힐링입니다. 그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상처들을 이겨내고 더 큰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상처는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상처를 이겨내면 다행이지만 만일 상처에 굴복하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앵거. 이 분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앵거가 폭발할 때 우리는 공격성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레션. 공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도 유난히 싸움박질을 잘하고 누구에게 퍼붓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냐? 공격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공격성이 많은 사람은 가슴속을 심리학적으로 쭉 분석해 들어가면 저 가슴속 깊은 곳에는 분노가 쌓여있고 그 분노는 바로 상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이 한일 축구전 할 때 온 국민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하고 이제 오밤중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축구팀이요. 다른 어떤 나라하고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딱 한 나라하고는 이기게 됩니다. 그죠? 어딥니까? 일본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사람이 용서합니까? 쪼맨한 사람이 용서합니까? 큰 사람이 용서하죠. 우리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역감정, 지역적 상처를 들쑤셔가지고 편을 몇 표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이런 짓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끝내야 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지역감정을 선동해서 이 지역민들의 상처를 더욱더 불지르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호남 주민들께서 저에게 몰표를 주지 마세요. 몰표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한 50%만 주세요. 50%는 다른 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지역 감정을 없애는 이런 투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전에 그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패율 제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지역구 후보자로도 등록하고 비례대표자로도 등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역구에서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비례대표 상위권에 주면 당선되죠. 이걸 이제 석패율 제도라고 합니다. 애석하게 패배한 사람에게 당선될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석패, 애석하게 패배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뭐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사회통합위원회의 지역분과위원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적인 갈등을 없앨 수가 있을까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학자들 초빙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석패율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주의 A 후보가 당시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에서는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죠. 광주의 당시 한나라당의 이정현 후보, 그리고 대구의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이 후보들은 이 지역 선거를 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떨어질 것이 명백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일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정당에서도 생각한다면 지역구에도 공천하지만 동시에 비례대표로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이정현 후보나 김부겸 후보가 지역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당선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각 정당에도 보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 보냈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석패율제도 도입하자고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한두 달 앞에 놓고 지역 선거구 획정하는 거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다 기각. 왜? 당장에 자신들은 그 지역에서 한 표라도 놓치기가 싫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당들이 과연 지역 투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 지역구 하나 늘려가지고 300석 만드는 노력이나 했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에게 뭐 맡겨요? 고양이에게 생생하게 맡겨가지고 되느냐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저는 선거 공약으로서 이 석패율제도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공약으로 발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몇 가지 정치 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일 당선된다고 한다면 초정당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노릇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 소속이었죠. 그래서 이 정당을 뭐라고 그러죠? 여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야당은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싸워야 언론에도 나오고 부각이 돼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싸움박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의 싸움박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당을 갖지 아니한 무소속 초정당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라고 하면 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야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여야가 없는데 어떻게 여야의 싸움박질이 있습니까? 국회에 대고 정부에서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럼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심사해서 넘기겠죠. 거기서 여당, 야당이 없으니까 치고받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글쎄요. 자기들 지역구 예산이 엄청 길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과 같은 여당, 거대 여당과 이 막강한 야당의 이 살기 죽기에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 같은 사태는 안 생길 거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만 쳐다보면, 여의도만 쳐다보면 저 싸움박질 국회, 전쟁판 같은 국회 때문에 웃으시는데 이 정말 신물이 있다고 나신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정당, 초당적인 거국 내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고, 더 나아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나오시는 다른 후보님들, 여러분들도 이런 공약에 동참해 주세요. 함께 제안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이 만일 당선된다 한다면 그 즉시 그 정당을 탈당하거나 아니면 탈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는 비록 어느 당의 출신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오늘부터는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바라보고 하겠다. 정당의 간판 절대로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헌법 고치기 전에는 이것이 최후의 최선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용기 있는 정당의 후보분이 어떤 분이 나설지 저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정당 후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싸우지 말고 어느 누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초당적인 거국 내각을 구성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당, 2당, 3당에게 다 장관감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중에서 구성에 맞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허구한 날 권력을 독식해서
더군다나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인데 그 권력을 독식해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들을 피비린내하고 밤잠 자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제안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영조시대, 정조시대 때 우리가 베풀어졌던 탕평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탕평채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탕평채라는 요리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가운데는 노란색 계란 지단을 놓고 이게 이제 중방토라고 한답니다. 동쪽에는 파란색, 남쪽에는 붉은색 이런 식으로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란의 흰자라든가 쑥나물이라든가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를 조합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탕평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조 대왕이 직접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직 하면 음식을 탕평채라고 만들어서 조정에서 회의할 때 올리자. 이렇게 했겠습니다. 얼마나 싸움박질을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훌륭하신 우리 국민들에게 탕평채를 먹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공약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싹둑 반토막을 내가지고 절반으로 줄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외국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분들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서 축산하고 인사말만 하는 그리고 지역구나 돌아다니면서 표 관리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국회의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싹둑 반토막을 내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축사금지법을 만들까 합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축사하고 인쇄하고 다니라고 국회도 빼먹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축사하고 인사만 하고 경례사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게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례 금지를 시킨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맨날 그 지역구에 가서 주례 선언하고 딴짓하고 다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에서 주례 못 서게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 좋아합니다.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이 축사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폭력, 욕설, 비방, 싸움박질 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하면 당장 퇴출시키는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제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번에 어떤 시끄러운 일도 있긴 있었지만 다 제 식구 감싼다고 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딱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욕설을 하고 이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퇴출하게끔 이런 법을 만들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욕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You are a liar. You are a lia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거짓말쟁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큰 욕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개, 소를 들먹거리는 이런 욕지거리 몇 개를 보탠 것보다도 더 큰 욕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용어로 욕설로 아주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퇴출됐습니다. 왜? 그런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입 달렸다고 오만 소리 다 해도 멀쩡하게 국회의원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출마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당장 퇴출시키는 이런 법을 제정할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있지 않습니까? 월급 같은 거예요. 이 세비 이것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놈의 세비를 줍니까? 그래서 딱 일하는 날 딱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때 수당을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줍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 자기들은 뭔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낼름낼름 세비를 1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이제 억대가 넘는 이런 세비를 받아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정말 위화감에 빠뜨리는 비참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직업이 아니다.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한다면 나가서 변호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유통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라.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헌신적인 봉사직이야. 헌신적인 봉사직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 국회를 확 바꿔놔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공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당 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아주 물거품이 돼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중앙당에 각 정당에 중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돈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필요하지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월급 줘가면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앙당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보조금 주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패거리 작당을 해나가면서 중앙당을 만들더니 이 아주 중앙당의 대표가 말이죠. 혼자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아주 이거 제왕적 대표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내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원내 정당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정당 노릇을 하는 겁니다. 네, 저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원내 정당이 돼야지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도 무슨 다 당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짓하고 저 짓하고 사고치고 늘 그런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중앙당을 전면 폐지하고 철저하게 원내 정당으로 바꿔나가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정당 보조금 얼마나 갑니까 요새? 정당 보조금이 몇백억이나 갑니다. 몇백억씩의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당에다가 몰아줍니다. 여러분, 몇백억의 국민 세금이 공돈입니까? 정당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공무원 월급 주듯이 우리가 세금을 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정당 보조금 완전히 폐지해야 됩니다. 원래 없던 걸 정당 사람들이 돈 많이 먹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뒤늦게 도입이 된 겁니다. 도입을 했더니 점점 더 패거리 작당 정당은 기승을 부린 겁니다. 오히려 모이를 주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물을 주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이 정당 보조금 완전 폐지해서 중앙당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중앙당 자체도 폐지해서 국회의원들이 원내 정당에서 스스로 국회의원 일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을 이런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이거요 국회의원들에게 스스로 이게 고쳐보세요 하면 절대로 안 고칩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고치나 봅시다. 그러니 이거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주 범국민적인 이 정치개혁 추진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정치를 이렇게 개혁하자라고 하는 이런 단체나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칭이지만 명칭을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따옴표 딱 열고요. 국민개혁, 콤마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따옴표 닫고. 마음에 드십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개혁을, 아이고, 박수를 쳐줘서 고맙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개혁을 하자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 가칭으로 명칭을 지어봤지만 이런 추진체가 범국민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국회의원들 손에 맡겨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과 국회에 압력을 넣어서 국회에서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정책 콘서트를 맞이해서 제가 이 선거 문화부터 뜯어고치는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출마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선거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광범위하게 정치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또 자유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기자분들도 좋으시고요. 개별적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들이 지금 보면 각 그 체육학회 무슨 뭐 어디 테니스 뭐 이런 데 협회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 좀 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판공비도 써먹고 뭐 별짓 다 하거든요. 네. 좀 못하게 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한테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올 1월 달부터 제가 국회의원들 그 120만 원 세비 특별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폐지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 퇴직한 국회의원들. 예, 전직 국회의원. 아,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은 없는데 이 친구들이 2010년 10월 달인가 헌정의 육성법의 2-2조에다가 그 지원금을 뭐 준다고 하면서 정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준하는데 또 정관에 가보면 지급 규정에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규정을 120만 원으로 이제 정했는데 그 전직 그 헌정에 그 있는 회원들이죠. 그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좀 여기 다 정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에 보면 뭐 회원들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우리가 요번에 한 200 받자. 동의하면 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 헌법소원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변호사가 없습니다. 330만 원도 없고 또 지금 여러 변호사분들을 만나봤지만 이게 또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를 위헌 소송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위헌 소송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좀 뭐 대통령이 만약 되신다면 국회의원들 그 받는 지원금 120만 원을 뭐 폐지 분명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 뜻인데 지금 뭐 기다리기엔 좀 너무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국회의원 지내신 분들이 연금 형식으로 120만 원씩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온 국민연금 시대입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는 군인을 퇴직하시고 오신 군인연금 가입자도 있고요. 그 군인연금으로 돈 300, 장군 정도만 한 300 이상 받습니다. 네. 거기에 물론 뭐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보면 단 하루만 국회의원에도 돈을 받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무슨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또 풀려나면 또 받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다 법이 있습니다. 지금 헌정육성법하고 정관과 지급 규정들 다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국민을 의용한 처사인데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못 나서고 있어. 저 혼자 그냥 국회를 좀 어떻게 개선해볼까 뛰어다녔었는데 그건 또 변호사님이 이렇게 적시판 해소를 나서니까 이거 한번 위헌 소송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외 법률과 같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에 대한 법률을 만들든지 뭐 법과 시행령도 없고 단지 그냥 헌정의 육성법에다가 그냥 슬쩍 그냥 2조 2항 딱 넣어놓고서 정관에 준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원금 120만 원, 1년에 한 100억 정도씩 빠져나간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65세 되면 100억. 예, 100억 정도 빠져나갑니다. 연간 100억. 예, 100억이랍니다. 그래서 점점 65세 되는 국회의원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100억, 네. 200억 더 늘어날 거로 또 고령화 사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가 빠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공무원들 출신들도 국회의원이 돼 있고요. 네. 또 국민연금 가입자도 있으니까 이거 두 번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그 전직 예외 법률에 준해서 받는다 그러면 저는 참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뭐 헌정의 육성법 하나 딱 알겠습니다. 바꿔놨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전직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먹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직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시겠다? 이후에 관한 법률은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이 체육단체에 무슨 그 장을 맡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금지를 시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런 방안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각종 체육단체의 장을 국회의원들이 맡아가지고 일을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리고 자신들의 무슨 이 선거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이런 폐단은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이제 정책으로 공약으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오늘 미리 말씀하셔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바로 채택하겠다고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연금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정말 이게 이 국민 감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혼 좀 내줬으면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또 다른 연금도 다 받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이게 무슨 웬 연금이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기자분들 질문이 있으신지요? 먼저 변호사님의 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특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마음에 드는 말씀은 국민개혁,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그 슬로건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정책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우선 뭐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저도 평소에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잘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잘 살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책을 좀 잘 지켜서 참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선희 선생님.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금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뭐 성폭행이랄지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터져서 어떤 치유를 한다는 것보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수습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안전 대책을 하고 뭐 이게 해야지 지금의 어떤 뭐 치안 대책을 강화한다 이런 것보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그 준비가 돼서 착오 없는 그런 시행착오, 물론 착오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행착오 없는 그런 정책을 좀 따져봐 주시고 참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개혁, 국민의 이름으로란 말이 너무 와닿고 모든 예, 국민이 공감을 가질 그런 그 하나의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선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걱정되는 것이 사실 그 양당의 구도에서 지금 우리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그 반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거라고 하면은 승리를 하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소속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제3당을 창당해서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을 아까 이런 할 것인지 그 점이시군요. 그렇게 국민의 뭐 이런 어떤 주제가 있어서 어쨌든 선거는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일단 어떤 당선이라는 그런 고지라 할까요? 그렇게 어떤 쪽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성폭행이라든가 성폭력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제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대책도 다음 기회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런 사건이 나왔다고 해서 시한적인 차원,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대책을 내놓아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법을 강화하고 무슨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아니,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형량이 얼마인가 이거 따져보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가해자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이 심성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 원인이 저 내면적인 그 무엇에선가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맨날 형만 가지고 경찰청장 나와서 얘기하고 검찰총장 얘기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부재하세요입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가해자가 나중에 다시 심리 교정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기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나머지 혹시 제3당을 만들 생각이 없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모으면 또 다른 패거리 작당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의 정당에 가담했던 후보들도 당선되면 탈당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독으로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중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 중심제가 아닙니다. 정당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조직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정당 자체가 패거리 작당에 대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고를 치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주세요. 라고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분이 대통령은 머리가 나빠도 되고 또 참모들이 잘해주면 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를 다시 원하십니까?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정당이 있다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당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3당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제3당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정당을 개혁해서 이 땅에 새로운 정당 체제가 구축되기를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제1회 정책 콘서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여러분이 주신 좋은 의견 저희들이 잘 받아서 또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으로 이 정책 콘서트를 매일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책 콘서트를 매일같이 하는 대통령 후보는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다니고 또 어디 무슨 어린이집 찾아다니고 또 어디 무슨 양로원 찾아다니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아니 시장에 다니려면 평소에 다녀보지 왜 TV 카메라가 따라오면 다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선거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전에 정책 콘서트를 하고 오후에 여기저기 싸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선거운동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 콘서트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해 빠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